2008년 캐나다에서 유전 설비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38살 조니 알팅거. 그는요, 빵빵한 직업에 빵빵한 월급에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없어. 모태솔로. 당연히 성관계도 38살 때까지 한 번도 없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튼 황금 싱글 솔로였던 조니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온라인 채팅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이쪽 세계에서 나는 인기쟁이야. 그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당연히 조니는 이 온라인상에서 내 짝도 찾을 수 있길 바랬죠. 그래서 어느 날 조니는 한 데이팅 사이트에 접속. 거기에 자신의 빵빵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진지한 만남 원해요. 자기 정보를 딱 넣었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여자들의 러브콜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으니까 다 달라든 거예요. 조니 행복했습니다. 아, 이것 봐라, 내 인기. 그렇게 여러 여자들과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중 한 명한테 조니가 뿅 간 거예요. 그 여자는 35살이었던 산나. 산나 사진이 딱 박혀 있는데 비키니를 입고 있어. 몸매가. 조니는 인터넷이다 보니 이 사진이 진짜 산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산나 본인의 사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얘기를 좀 해봤더니 말도 잘 통해. 둘은 첫 채팅부터 막 불꽃이 튀었습니다. 성관계 해봤어요? 아니요. 그럼 내가 당신의 처음 성관계 상대가 돼줄까요? 등등 아주 그냥 19금 대화들이. 그러니까 조니 막 흥분되고 너무 좋았겠죠. 그렇게 대화를 하루 이틀 나누다가 더 진전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만날까요? 당연히 산나의 이 말에 조니 완전 좋죠. 조니는 산나한테 우리 어디서 볼까요? 만남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나 이렇게 말해요. 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미리 제 집 주소를 알려주긴 좀 그래요. 제가 만나기로 한 당일날 그날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만나기로 한 당일 2008년 10월 10일 산나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라면서 주소 하나를 보내옵니다. 조니 이때 너무 설렌 거예요. 와, 나 드디어 여자랑 오늘 그거 하는 거야? 신나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나 오늘 여자친구 만들고 오겠음. 나 어디로 가는 중. 조니는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산나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어라, 무슨 차고 앞이네. 차고에서 첫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니가 아무리 둔한 남자래도 이 상황은 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니는 처음에 자기가 길을 잘못 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산나한테 저 도착했는데 차고예요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산나가 아, 맞아요. 당신 도착했네요. 차고 문 열어놨어요. 들어오면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놨거든요.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이런 산나의 말에 긴장감이 사라진 조니. 차 안에서 옷 매무새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에서 딱 내려 긴장하며 차고 안으로 들어갔죠. 자신이 스스로 지옥문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며칠 후 조니의 친구들은 모두 이상한 메일 하나를 받습니다. 보낸 이는 조니. 친구야, 나 지금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코스타리카에서 여행 중이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여기서 며칠 여행하고 돌아갈 것 같아.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와 동시에 조니의 직장 상사도 메일 하나를 받아요. 저 지금 여행을 와서 당분간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사까지 그만둔 거예요.
갑작스런 이런 사직 통보에 회사 측도 조금 이상하다 하긴 했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우야무야 사직 처리되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렇게 조니한테 메일이 와서 친구들이 답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친구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런데 며칠 후 뜬금없이 조니의 페이스북이 업데이트됩니다. 자기 상태가 연애 중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한 친구는요, 이걸 보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었대요. 조니한테 전화하라고. 모두가 널 걱정하고 있다고. 잘 있는 거 맞냐고. 이때는요, 의외로 조니 답장 옵니다. 아, 그래? 여기가 잘 안 터지네. 그래서 핸드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 나 잘 있어. 사실 친구들은요, 이 메시지 자체도 이해가 안 됐어요. 평소 조니의 성격을 알잖아요. 이럴 애가 아니거든. 이에 친구는요, 야, 됐고 필요 없고 너 무조건 오늘 오후 6시 30분 전까지 나한테 전화해. 만약 전화 안 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게 무조건 시간 맞춰 전화해. 자, 6시 반이 넘었습니다. 전화 없네. 그렇게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라면 이렇게 들어온 실종 신고 접수하고 수사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조니가 여행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 또한 진짜 여행 중이고 전파가 잘 안 터지나 보지. 이 정도로 수사 못해요. 그냥 넘깁니다. 이에 답답한 친구들은요, 조니의 집을 찾아가요. 갔더니 조니가 늘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 집에 그대로 있네. 그런데 조니가 늘 타고 다녔던 빨간 승용차는 또 없어. 이상하다. 집 벨을 누르는데 당연히 기척 없죠. 이에 친구들 그냥 돌아가나 했지만 이때 친구들은요, 진짜 대단한 게 100% 이상하다 싶으니까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더니 아니, 여행 갔다는 애가 여권이 집에 있는데, 거기다 옷장에 옷도 그대로 있는데, 여행 가방에 다 그대로 있는데, 부엌 싱크대에 먹다 남은 음식물 묻은 그 그릇도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여행 간 사람의 흔적이 아닌 거예요. 이에 친구들은 다시 경찰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2008년 10월 17일 조니가 사라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 수사에 들어갑니다. 확인해 봤더니 공항 주차장에도 조니 차 없었고 출국 비행기 승객 명단에도 조니 없다. 통신 기록 확인 결과 조니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 산나 바로 확인됩니다. 산나가 누구지? 산나와의 관계를 막 파다 보니 아, 둘이 알게 된 게 채팅 사이트구나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산나 거기에 등록한 자신의 정보 싹 다 거짓말이네. 집 주소와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경찰이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의외로 이 조니의 친구들이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조니가 산나를 만나러 가면서 신나가지고 친구들 나 오늘 여자친구 만들고 오겠음. 나 여자친구 만나러 어디 가고 있음. 이렇게 연락을 했었다고. 그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경찰은 그렇게 문제의 차고까지 가게 됩니다. 경찰이 차고 앞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자정. 차고 문 닫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차고에 창문들이 있는데 이 창문들이 다 무언가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경찰 촉이. 이에 경찰은요,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문 따서 들어갔더니 이 차고 중앙에 어지럽혀진 큰 테이블이 있고 주변에 막 청소용품이, 거기다 타는 냄새는 뭐 이렇게 진동을 하는지
벽에는 간간히 붉은 핏자국도 있네. 불에 타다만 큰 통까지. 딱 봐도 이상하니까 경찰은 이 차고의 사용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차고의 주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마크 트위첼이라는 남자. 경찰은 오전 5시 30분경 바로 마크에게 연락합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마크를 데리고 오는데 마크는 자신을 영화 제작자라고 소개해요. 아, 그 차고. 제가 지금 영화 하나를 찍고 있거든요. 영화 촬영지로 쓰려고 몇 달 전에 제가 $170 주고 빌렸어요. 창문 다 가려놓은 건 아무래도 제가 찍는 영화가 범죄 스릴러물이다 보니 빛이 들어오면 안 돼서 가려놓은 거고, 벽의 빛 또한 이제 영화 효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찰은요, 당신 존이라는 남자 알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에요. 이때 굉장히 오래 신문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를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크를 풀어주고 며칠 뒤 돌연 이 마크가 약 3페이지 분량으로 길게 경찰한테 메일 하나 보내와요. 그 내용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제 생각나서 메일 보냅니다. 제가 이번 최근에 코스타리카로 휴가를 가려고 했었어요. 짐 다 챙겨가지고 공항으로까지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백인 남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뜬금없이 자기 빨간색 차를 사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부잣집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새 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 기존에 몰던 차를 사겠다고 하면 엄청 싸게 넘기겠다고. 자기도 코스타리카로 여자친구랑 여행 갈 건데 가기 전에 빨리 이 차를 팔고 싶어서 물어본다고. 제시하는 금액으로 바로 넘기겠다고. 제가 당시 $4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0 얘기했더니 이게 웬 떡이에요? 오케이, $40에 팔겠다는 거예요. 저는 웬 떡이냐 싶어서 바로 그 차 샀죠. 지금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그 여행 취소했어요. 여행이야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40에 산 차를 바로 끌고 제 차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몰아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친구 빌려줬었어요. 와, 이 메일을 받은 후에 경찰은 바로 문제의 빨간 차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자기가 샀다며.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대로 조니 건데. 그리고 조니가 실종 당일 이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온 게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사고 친구를 빌려줬다는 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니는 분명 친구들한테 차를 몰고 간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새끼 이거 거짓말했네. 이에 경찰은 10월 20일 마크를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 경찰은요,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신문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존을 진짜 해쳤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가 정말 실종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스스로 도망갔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마크의 대답은요, 한결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은요, 바로 느꼈어요. 100% 이 새끼와 존이 연관이 있다. 이 새끼가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백을 이끌어낼까? 마크의 진술 하나도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경찰은 바로 마크의 집과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크의 집에서 여러 개의 큰 가위, 톱, 고기 절단 도구 세트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칼 표면에 피가. 그 피를 조사해 봤더니 조니 피네. 조니 피가 왜 네 집에 있는 칼에서 나오니? 몰라요. 왜 저기서 조니 피가 나오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이뿐만이 아닌 경찰은 마크의 노트북과 자동차를 압수, 차를 확인하는데 차 트렁크에 피가. 이것도 확인 결과 존이 피네.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마크는 존을 죽인 걸까? 두 사람은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거기다 조니는 분명히 사건의 그날 산나라는 여자를 만나러 집을 나섰던 거였어요. 그런데 마크 이놈은 또 뭐야? 이 사건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 이 사건은 범인 마크의 취미 생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크는 1979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그는 여러 단편 영화 이런 거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닥 이렇다 할 작품은 없었죠. 2001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시네마를 배우고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인이 벌어온 월급을 빼돌려 자신의 영화 제작비에 쓰면서 부인과 갈등이 생기게 됐고 결국 2004년 이혼을 하게 되죠. 이후 백수로 그냥 지내던 마크. 이때 그가 즐겨 읽던 책이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범죄 스릴러인 덱스터였습니다. 저도 이것 좀 봤거든요. 이게 간단히 연쇄살인마를 잡는 경찰 연쇄살인마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회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연쇄살인범. 당시 마크는 이 덱스터에 푹 빠져서 그는 이 덱스터 SNS 계정도 파고요. 이 덱스터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라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시나리오가 2008년 9월 하우스 오브 캅스라는 자신이 쓴 단편 공포영화 시나리오예요. 이제 자기가 이걸 찍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착오를 빌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뭔가 감이 안 와. 이 내용이 연쇄살인마 그런 건데 이 필이 좀 부족해. 좀 더 사실감 있게 찍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죽여보자. 진짜 죽이자. 누구 죽이지? 쉽게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채팅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네카마 여자인 척 남자를 낚아 죽이자. 실제 경찰은 마크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크가 쓴 영화 대본이었어요. 전체 45페이지가량의 대본이었는데 이 대본의 첫 시작이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사건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연쇄살인범이 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이 하우스 오브 캅스라는 이 영화의 첫 시작. 이 다음 대본 내용은요. 연쇄살인마가 피해자를 데이트하자며 착오로 유인. 그는 그를 죽일 기회를 잡는다. 대본에는 범행 전 연쇄살인범의 준비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을 해체하는 과정과 시신 유기, 처리 등등도 되게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라? 그 글의 어떤 내용이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 차고에서 발견했던 그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거예요. 차고 책상에 놓아져 있었던 많은 양의 비닐, 천, 신체 부위, 칼, 전기톱 등을 담는 통 위치까지 글과 사건 현장이 뭔가 일치한다. 실제 그가 말한 살해 동기,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공포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필이 안 와. 영화의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그래서 죽였어요. 실제 이놈이 조니를 어떻게 꼬드겼냐면 앞서 한번 언급했듯이 오늘 성관계 할래요? 나랑 잘래요? 이런 식으로 꼬셨대요.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크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니야. 2008년 10월 3일 캐나다 남성 질 또한 똑같아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산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 문제의 착오에 왔던 거예요.
똑같아요. 이때 쟤도 차고 안까지 딱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자기 딱 잡네. 놀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하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옆에가 실제 사용한 마스크예요. 순간 가면을 쓴 남자는 질한테 총을 막 들이밀면서 조용히 해, 바닥에 엎드려 라고 지시했고, 그 후에 그의 눈에 테이프를. 이때 진짜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 남성 질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당하고는 못 죽는다. 그래서 진짜 정말 대단한 게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이제 이 눈이 테이프로 붙여지자마자 바로 이걸 다시 떼어내고 이 마스크남의 총을 뺏기 위해 달라든 겁니다. 총을 뺏으려고 둘이 막 몸싸움을 하고 하다가 느낀 거예요. 어라? 이 총 진짜 총이 아니네? 플라스틱 모형 총이네. 이때 기적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질이 차고를 빠져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다 밝혀지고 경찰은 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 안 했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때 질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그날 여자와 성관계할 생각에 신나가지고 갔다가 그런 일 당한 건데, 그걸 신고하면 이걸 다 얘기해야 될 거고, 그럼 금방 가족들도 다 알게 될 텐데, 좀 민망해서 쪽팔려서 그냥 신고 안 했어요. 자, 마크 입장에서는 첫 번째 범행 실패했어요. 총이 가짜 총이었기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총이었으면 그냥 콱 쏴버렸을 텐데. 아쉽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 범행 도구를 더 철저히 준비해서 낚싯감을 다시 찾는데 이때 걸린 게 존이었던 거예요. 조니는 문제의 차고에 들어서자마자 마크가 내려치는 쇠파이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후 칼에 찔려 사망한 거예요. 이놈은요, 조니의 시신을 토막냈고 큰 통에 넣어서 불을 태운 후 그 찌꺼기 같은 게 남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수구에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마크는 캐나다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요. 맨 처음에 시신 버린 위치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서 경찰한테 이놈이 딜을 요청한 거예요. 딜. 내가 시신 버린 위치 알려줄게요. 대신 나 형량 좀 낮춰줘요. 그렇게 이놈이 얘기한 곳이 하수구였던 거예요. 하수구에 버렸다. 이 말에 경찰이 문제의 하수구를 다 뒤졌는데 이제 이 하수구에서 진짜 조니의 신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딜 되는 건가? 형량 축소됐나? 마크의 가명 신청 기각 땅땅땅 그대로 종신형 유지됐습니다. 미쳤다고 감형해주겠습니까? 풀어주면 또 죽일 거 안 봐도 뻔한데. 감옥에서 죽어라!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언론에서 짝퉁 덱스터라는 의미로 덱스터 카피캣이라고 불리는 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